Hey everybody, it's Steven from Asian Boss. With the whole world seemingly on lockdown, there's a lot of panic and misinformation that's going around about the coronavirus. South Korea is widely acknowledged for having had one of the best responses to contain the pandemic. And yes, everybody here is wearing a mask, but that doesn't mean they're all sick. They're just protecting themselves before getting tested, which itself is widely available as you can see. It's probably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s one of the safest countries to be in right now, relatively speaking, of course. If you're wondering what it is that Korea has done that was so effective and also want to get the most accurate information on the coronavirus, today we've come to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to talk with the most prominent coronavirus expert in the country. He's waiting for us as we speak, so let's go ask him as many questions as we can.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에 있습니다. 구로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염내과 의사가 된 지는 이제 1990년부터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감염병들, 결핵, 에이즈, 홍역, 그리고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 또 2014년 이볼라, 2015년 머스 아웃브레이크까지 다 경험해서 이번 30년 동안 쭉 경험한 것 중에 이번 코비드 19 팬데믹이 사실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코비드 19 환자들이 이제 의심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일부 보고 있고 또 입원 환자도 보고 있고 감염내과에 여러 스태프들이 있는 중에 제가 가장 시니어여서 방송에 나가서 텔레비전 나가서 이 코로나19 이 감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한테 전달하고 또 기자를 통해서 또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19가 어디서 지금 시작된 거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전염성이 높고 치사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2019년 12월에 이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모르는 폐렴, 계질성 폐렴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 정부가 알아채고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것이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3개월도 안 됐죠. 두세 달 동안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원래 이제 박쥐가 갖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것이 우한에 있는 생동물 시장 거기에서 처음 인체 감염이 돼서 물론 중간 매개 동물 숙주가 이제 그 천산갑이라고 하는 판골린이라는 얘기도 있고 뱀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스 코비2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뱀인지 천상갑인지 모르지만 중간 매개 동물을 거쳐서 인체 감염이 와서 지금과 같은 이제 중증 폐렴으로 와서 사망률이 2 내지 3%인데 이거 사람으로서는 이거 처음 맞닥뜨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지금 아주 그 어떤 환자 폭증에 따라서 특히 지금 유럽이 가장 심하죠. 미국도 지금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위협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이 정확하게 코로나 이게 19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치사율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치사율은. 왜냐하면 이제 같은 바이러스지만 그 나라의 방역 시스템, 그 나라의 의료기관의 치료 수준, 또 그 나라의 연령 분포. 그러니까 고령자가 많은 이태리는 8, 9% 굉장히 높거든요. 나이 별대로 이거를 좀 구분을 해주실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아니면 30대에서 40대. 제가 이제 수치를 가져왔는데 3월 24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수치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8,961명의 환자가 있고 11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160명이 회복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 한 9,000명, 약 9,000명의 확진자 중에 20%가 무증상 환자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느 나라보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나눠보면 80대 이상이 11.6% 치사율입니다. 한국에서. 70대는 6.3%, 60대가 1.5%입니다. 50대가 0.4%. 그리고 이제 젊은 건강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40대에 1명, 30대에 1명이 사망했는데 40대에서는 치사율이 0.1%, 30대도 0.1%입니다. 근데 지금 20대, 10대는 없어요, 사망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사망자의 90%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바이러스가 왜 고령자한테만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본인의 면역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가볍게 앓고 뭐 1, 2주 정도 몸살 감기로 앓고 대부분 낫게 되죠. 그럼 이제 증상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 자료 보면 전체 9,000명 중에 20%가 증상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함정이죠, 어떻게 보면. 증상이 없으면서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60세 이상을 넘어가면은 면역이 노화가 됩니다. 임뮨 세네센스라고 하는데 특히 80대 이상 되면은 우리가 암 환자처럼 면역이 비유하자면 암 환자 면역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80세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80대, 70대에 침투하면은 제대로 이겨내질 못하고 압도돼 가지고 바이러스가 폐렴이라든지 또 그 전신에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이 고령자에서는 중증 질환으로 가고 또 위중한 크리티컬한 컨디션으로도 가고 사망 위험이 높은 거죠. 또는 만성 기저질환, 소위 이제 크로닉 메디컬 컨디션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뭐 60세 미만이라도 만약 심혈관 질환, 심장 혈관 질환이 있거나 만성 폐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왜냐면 호흡기에 담배 피면 호흡기에 니코틴이 많이 끼면서 이 호흡기가 상처 나고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도 중증으로 가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라든지 항암제 쓰는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걸렸어요. 난 다음에 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게 이제 굉장히 두려운 거죠. 지금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고 나면 항체가 생깁니다. 대개 2주 정도 되면 항체가 생겨요. 그 다음에 같은 병에 안 걸려요. 지금 코로나19의 경우는 코로나19를 걸리고 나서 회복을 해서 퇴원했어요. 근데 한 5일 내지 7일 뒤에 다시 증상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또 나오는 그런 재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라는 게 어떻게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인식은 이게 내가 숨만 내쉬어도 걸린다. 아니면 이게 무슨 어떤 내 얼굴에 재채기를 해야지만 걸리는 거다. 되게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주로 이게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열이 나고 기침하고 호흡곤란 있고 이게 이제 주증상인데 예. 그러면 환자가 이제 기침 재채기를 하면 드랍플래시라고 비말이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침 튀기는 거잖아요. 예, 침 튀는 건데 그 비말이라는 거는 그 침방울이 5마이크론보다 큰 거를 드랍플렛 비말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죠. 침방울에. 그 환자로부터 나오는 침방울에. 근데 이제 5마이크론보다 크다 보니까 이게 기침 재채기를 하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1m 이내 아니면 멀면은 뭐 2m 이내에 떨어지죠. 그러면 눈이나 코나 입의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들어갈 수가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점막으로. 소문에 뭐 쳐다만 봐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고. 아니 그냥 공기로 이렇게 그 사람이 지나갔는데 네.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지나가면 뭐 걸린다 약간. 그건 이제 공기는 좀 다른 거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가장 흔한 거는 이렇게 비말로 기침 재채기로 전파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콧물 재채기가 있으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비비잖아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럼 손에 콧물이 묻으면서 바이러스가 묻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걸로 제가 악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악수를 통해서 접촉 전파가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그 비말이 이런 탁자라든지 또 아니면 손잡이라든지 컴퓨터 키보드라든지 이런 데 묻어요. 그러면 이 짧으면 수시간, 길면 3, 4일 그 이상 장기간 3, 4일 살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데 이제 누가 이렇게 만졌어요. 네. 그럼 이게 며칠 동안 가나요, 이게? 이런 탁자는 한 3일 정도 가죠. 종이나 이런 옷 같은 텍스타일에 바이러스가 묻으면 생존 기간이 좀 상당히 짧아요. 한 몇 시간이면 그러면? 뭐 종이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예. 예. 이게 달라요, 상당히 온도, 습도. 한국처럼 이렇게 겨울에는 온도가 뭐 5도, 습도는 한 30%. 이럴 때는 바이러스가 오래 간다는 거죠. 이 탁자 표면에서 뭐 5일, 7일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 몇 시간 뒤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손에 묻으면 손에 바이러스가 또 묻겠죠.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걸로 눈, 코, 입을 또 만지면 감염이 되는. 결국에는 그럼 뭐 공기로 이렇게 숨만 들여 마신다고 뭐 전염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비말 전염과 접촉 전염과 간접 접촉 이 세 가지가 전파가 되는데 예. 단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기 전파가 가능한 거죠. 공기 전파라는 건 이제 에어로졸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러고 또는 에어본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신천지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뭐 수천 명 그 환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10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밀폐된 공간에 겨울철이다 보니까 창문도 닫혀 있죠. 거기 수백 명의 사람이 빽빽하게 1, 2미터 내에 빽빽하게 앉아서 수시간 동안 예배도 보고 또 찬송도 하고 노래로 부르면 그 안에 환자가 있는 경우 비말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대화를 할 때도 침이 조금씩 튀잖아요. 근데 뭐 노래 부르고 뭐 소리 지르고 하면 뭐 그 비말이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비말이 5마이크론 이상 크기인데 그 안에는 중력이 작용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이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 비말이 1, 2미터 내에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기 흐름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도 가니까. 그러면 그 비말이 소리 지르면 1, 2미터를 넘어서 이렇게 멀리 가면서 이게 마릅니다. 그러니까 5마이크론보다 작은 사이즈로 작아져요. 그게 이제 에어로졸인 거죠. 그런 경우는 중력의 영향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1, 2미터를 넘어서 뭐 수미터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1, 2미터가 아닌 더 멀리 수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호흡으로 또 감염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기 감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천지라든지 뭐 콜센터라든지 또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고 소리 지르고 그 안에서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게 공통적인 요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야외에서 공원이나 뭐 이런 산에서 등산하면서 그런 데는 폐쇄된 환경이 아니니까 예. 그런 데서는 공기 전파는 안 되죠. 교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확진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장을 하실까요? 일단은 뭐 열이나 인후통이나 뭐 기침, 호흡곤란 있는 사람들 받아야 되고 특히 고위험군들 60세 이상 기저질환 환자들은 이분들은 증상이 그냥 피곤하다 또 왠지 식욕이 떨어진다, 축 늘어진다, 온몸이 쑤신다. 어떤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병원 연구진들도 확인한 건데 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약 30%에서는 냄새를 못 맡고 입맛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그 미각이나 후각이 상실되는 거예요. 뭐 5일에서 10일 정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한 30% 환자들이 이런 것도 아주 좀 독특한 증상인 것 같아요. 저도 테스트를 뭐 받고 싶다면 저는 뭐 제가 생각하기 건강하니까 뭐 못 받는 거죠. 아무 증세도 없으니까. 아니 본인 돈 내고 검사 받을 수 있죠. 17만 원. 근데 양성으로 나오면 돌려받아요. 또 의사가 예. 이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치료 비용도 다 나라에서 대주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런 나라가 많지는 않죠. 그럼 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주변을 둘러봤을 때 모든 한국 사람들이 거의 마스크를 차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제 마스크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 마스크가 어차피 눈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써봤자 소용이 있는 건지 그럼? 안경 쓰고 계시잖아요. 전 안경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왜 눈, 코, 입을 얘기하냐면 이 안에 점막이 있잖아요. 눈꺼풀 안쪽에. 그리고 이 안쪽에 점막이, 입 안에도 점막이 있고. 이 피부로는 못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눈, 코, 입의 점막에, 호흡기 점막에는 바이러스가 붙는 리셉터가 있어요. ACE2 리셉터라고. 그게 붙어야지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피부에는 없어요. 피부는 이게 일종의 그 배리어예요. 방어막이라고. 그러니까 귀로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이 마스크를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마스크 효과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 2003년 사스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홍콩에서 뭐 그 싱가포르, 캐나다, 대만, 중국에서 사스 때 의료진들이 많이 감염됐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서. 지금도 중국 우한에라든지 이태리도 의료진 많이 감염됐잖아요. 그때도 연구를 해보니까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한 의료진이 안 한 의료진보다 감염률이 현저히 낮아요. 소위 서구 사회,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일반인들 안 쓰잖아요. 예. 예, 전 그게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미국 서전 제너럴이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또 뭐 WHO에서도 마스크를 일반 사람들한테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다. 그 트위터인가 어디 올린 거 보니까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돼. 보면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 없다. 마스크는 의료진이 제일 필요하다. 의료진이 마스크가 없으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다. 환자를 진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미국처럼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의료진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이 모자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원래 쓰긴 써야 되는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KF94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N95랑 예, 비슷하다고 컴패터블한 보는데 거죠. KF94를 쓰는 건 N95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의료진한테 필요한 걸 일반인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에는 다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KF94를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이거를 쓰면은 확실히 보호가 되긴 하는 거네요. 그럼요. 예. 아니 그 왜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마스크를 못 쓰겠어요? 예방이 되니까 쓰는 거지. 그리고 이미 사스나 메르스 때 다 입증이 됐다고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이 좀 덜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WHO도 그 마스크에 대한 권고사항에 일반인들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단 동양권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마스크를 권고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마스크가 예방 효과가 있는데 지금 뭐 중국이나 홍콩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아시아권은 마스크 쓰잖아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유럽이나 미국 환자가 급작스럽게 늘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한국은 그나마 지금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열심히 하는 거. 지금 한국을 되게 다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반응이 되게 빠르다. 네. 또 테스트 같은 것도 뭐 엄청나게 지금 한다. 근데 한국이 지금 테스트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15,000건을 실시를 해서 현재 지금 까지 이제 지금 33만 8천 건을 했어요. 3월 23일까지 33만 8천 건을 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지금 테스트를 못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테스트를 거의 30만 건을 넘게 할 수 있었나요? 한국이 왜 이러냐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겪었고 또 2015년 5년 전에 머스 아웃브레이크를 겪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훈을 얻었다고요. 그걸 겪으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예방이 되는구나. 머스 아웃브레이크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진단 키트를 빨리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도 뭐 머스 아웃브레이크 때 그 국가적인 래피드 리스폰스 팀장으로 이제 그걸 직접
방역의 일선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할 수 없어요, 초기에. 그렇지만 진단키트는 PCR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분자진단 검사법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진단키트를 빨리 개발해서 널리 배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가 열이 나고 기침하고 의심 왔는데 코로나19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예.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고 또 그 사람이 돌아다닌 그 동선을 따라서 접촉자를 또 찾아서 증상 있으면 검사하고 또 격리하고 이게 방역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이 분자진단 키트에 대한 리서치 앤 디벨롭 R&D 연구 개발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이 분자진단 회사들,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위력인데 경쟁 체제 하에서 이윤을 남긴다. 가장 동기부여가 강한 거죠.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반응하긴 좀 늦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인프라가 그렇죠. 안 잡혀 있으니까. 예. 머스는 주로 사우디에서 2012년 이후에 중동에서 계속 일종의 풍토병처럼 계속 생기지만 중동 이해에서 이 머스 아웃브레이크를 크게 경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그때 186명이 감염돼서 38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때 곤욕을 치렀지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약이 된 거죠, 지금은.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이유, 선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콩, 싱가포르, 대만도 2003년 사스 때 큰 곤욕을 치러서 이미 이런 코로나19 유행이 벌어지면 병원도 문제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희생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미 그런 경각심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현재 수준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잘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것이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위협이 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유럽이나 북미,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감염돼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요. 이제는 반대로. 예, 역류입. 예.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하루에 진단되는 그 코로나19 환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럼 지금 인천 공항에서도 이거를 지금 다 막고 있나요, 지금?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확진 검사를 해요. 3월 20일부터 유럽에서 입국하는 그 내외국인은 다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진되는 코로나19 환자의 20% 정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에요. 사례들이에요. 그 검사를 하면 그 결과 양성, 음성 나오는 데까지 그 결과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보통 6시간 걸리는데 지금 워낙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검사하다 보니까 그 임시 시설에 이제 하루 정도 대기하면서 결과를 그 다음 날 통보를 받아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성이면 중환 환자들은 병원으로 가고 경환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음성이면 집에 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줘요. 스마트폰에다.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집에 있으면 그 위치 추적이 됩니다. GPS가. 벗어나면 이게 이제 그 경보음이 울려서 이제 벗어났다. 자가격리를 이탈했다. 그리고 증상을 앱의 어플리케이션에 하루에 2번 입력을 해야 돼요. 열이 있는지 뭔지. 왜냐면 자가격리자 중에 2주 동안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에 또 그 증상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모니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이걸 입력을 안 하면 이 사람 뭔가 자가격리 안 한다. 연락을 하게 되죠.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물론 이제 인권 문제도 좀 있습니다. 위치 추적하는 거를 그게 맘대로 해도 되냐. 물론 뭐 아마 동의를 받겠죠, 뭔가. 왜냐면 미국 같은 데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 유행을 봐도 각국이 하는 대응 방식이 다르다, 굉장히.
컬처와 그 나라의 전통과 트레디션과 한국은 그런 동양권의 문화가 있잖아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강력한 문화가 있고 중국은 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통제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지금 뭐 학교도 다 이제 개학도 연장되고 사회적 거리 운동을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20일, 요 며칠 전부터 국무총리가 이제 특별 담화문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시설하고 또 유흥시설, 술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이 세 군데를 지난 20일부터 2주 동안 문을 닫아라라고 강력하게 권고만 한 거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뭐 5, 60대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지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0대, 20대 지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10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이 제일 최고거든요. 아무리 아프고 열나고 힘들어도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돼요. 지금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어요. 초중고등학교. 이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저녁에 학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아무리 폐쇄하고 있어도 저녁에 학원 가가지고 지금 뭐 지난 주말만 해도 한 90%의 학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동양권에 특히 그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또 저녁에 좁은 공간에서 공부하면서 접촉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20대는 또 강남에 이제 클럽을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간단 말이에요. 아랑곳하지도 않고 마스크 쓰지 않죠 당연히. 그 밀폐된 공간에서 뭐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왁자지껄 떠드니까 잘 안 지킨단 말이에요. 뭐 PC방, 노래방. 근데 사실은 이 10대, 20대 특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약 30%가 20대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죠. 그 전문가로서 교수님의 입장은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제 이게 계속 갈 거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이게 여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줄어들 거다. 네. 그리고 이게 계속 갈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저희가 이제 이걸 아예 없앨 수 있나요? 상당히 뭐 이제 중요한 가장 많은 듣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지금 전망이 쉽지가 않아요. 단기간에 안 끝나는 거 확실한 거고. 그럼 이게 아예 없어진다거나 그런 희망은 없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2003년 사스 때 2002년 11월부터 이제 중국 남부 광동성이 시작돼서 홍콩으로 환자가 와서 이제 전 세계 여행객을 통해서 전 세계 퍼져서 한 8천여 명이 감염되고 774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9.6% 정도 됐죠. 7월 초에 끝났어요. 사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도 사스와 유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건대는 그때처럼 열심히 각국이 방역을 해서 7월 또는 뭐 8월에 끝나는 시나리오가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다시는 인류한테 감염을 안 시키는 것. 그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그때보다는 뭐 낮아서 한 10%? 10% 정도. 그보다 미만이겠죠. 왜냐면 그때 2003년은 벌써 17년 전이에요. 그때는 항공 여행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일종의 국경이 없잖아요. 또 하나 시나리오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일단은 뭐 여름까지 유행하고 일단 북반구는 끝난 다음에 이제 남반구로 가는 거예요. 호주라든지 저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미는 그때 겨울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10월, 11월에 이제 북반구로 또 오는 거죠. 우리 독감처럼 계절 독감처럼 순환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운 좋게 백신을 개발해서 백신을 접종해서 이제 전 인구도 와서 우리가 이제 초년도를 1980년도에 백신 접종으로 지구상에서 소멸시켰듯이 백신이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나온다면 그걸 접종을 해서 유행하지 않게
끝내 종식시키는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이긴 한데 가장 야심차면서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시나리오죠. 이거 백신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 백신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 이게 지금 이제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대중들이 이거를 다 접종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타임 프레임을 좀 주시면. 새로운 병균의 백신 개발은 10년 내지 15년 걸리고 돈은 1조 원이 들어요. 이게 지금 100일도 안 된 바이러스고 이제 유전자 안지도 뭐 2개월밖에 안 됐어요. 미국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의 이제 소장 안토니 파우치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빠르면 모든 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임상 시험을 건강한 성인 뭐 일상부터 시작해서 쭉 3상까지 가는데 순조로이 되면 18개월이다. 그 모든 일이 순조로이 됐을 때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 그 미국이나 중국이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백신을 한 알이라도 줄까요? 미국 인구가 3억 2천인가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단기간에 미국에서 자체 생산해서 그거 놓기도 불가능할 거예요. 결국 이제 우선순위를 누굴 먼저 놓을 거냐. 일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10대, 20대 건강한 사람들은 백신 맞을 수 없을 거예요. 현재 지금 백신 개발에 또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백신 개발에는 참여는 안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치료제와 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백신은 어차피 시간 걸리고 당장에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이제 가장 빨리 이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신약 재창출이라고 드러그 리퍼포즈먼트라고 비아그라라는 약은 보통은 이제 지금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심장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부작용으로 이게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다른 감염병으로 치료제로 이미 허가돼서 사용되고 있는 약을 코로나19라는 병의 적응증, 인디케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신약 재창출이라고 해요.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제 시험관에서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현재 쓰고는 있어요. 그 중환 환자들.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최근에 이제 렘데시비어라고 길리어드사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이제 개발했던 약인데 코로나19 치료제로 한번 써보자 하는 그런 지금 임상 시험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재원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를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걸리고 회복한 사람들의 혈장, 컨발레센트 플라즈마라고 해서 이건 뭐 100년 전부터 쓰던 그 전략이에요. 코로나19에 걸리고 회복한 사람의 혈액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시켜서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코로나19 걸려서 회복한 사람들한테 그 혈장을 좀 기증해달라. 그거를 코로나19의 중증 환자들, 위중한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지금 뭐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긴 한데 모든 것이 지금 뭐 환자도 봐야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라는 어려움이 좀 있고 뭐 예산과 인력과 그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랑 이런 모든 의료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뭐 의사들이야 기본적으로 환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린다라는 이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사실은 지금 고민이 많죠. 현장에 의료진들도 벌써 2달이 넘으니까 상당히 피로감도 있고 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피로감 이상이죠. 이건 상당히. 예, 환자를 보면서 내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의사들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 지금 휴식인데 휴식이 없죠. 휴식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일선에 이제 전쟁터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병사인데 뭐 전쟁 중인데 어떻게 휴식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뭐 20대, 30대 아니면 10대들 전 세계에 있는 20, 30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나는 뭐 걸려도 괜찮아. 나는 뭐 가볍게 앓고 지나가니까 뭔 걱정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족 중에 고위험군한테 퍼뜨리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위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20대들이 뭐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본인 건강도 지키고 가족 건강도 지키고 넓게는 사회나 국가의 그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그 개인 하나하나 개인이 그 방역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냥 인류를 위해서 이제 지금 아무리 위해서가 아니라 힘드시더라도 좀 더 이렇게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렇게 더 애써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 영광입니다. 이렇게 그 아시아나 뭐 전 세계에서 다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이 코로나19에서 잘 대응한 점들을 다른 나라들이 좀 본받고 한국에서 잘 못한 부분은 또 본받지 말고 그건 좀 교정해서 잘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건 사이언스다. 겸손해야 돼. 자만하는 순간 우린 당한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자만했을지도 몰라요. 마스크 별거 아니야.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